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는 되게 현재 받는 보상을 극대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네. 대부분은 현재 보상을 선호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의 내 판단을 더 믿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에 집착하는, 현재의 반응에 더 많이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힘을 좀 키우려면은 네. 왜와 어떻게는 둘 다 중요한데요. 네. 제가 왜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는 아무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는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성공한 분,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이 직업을 왜 가져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죠.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부를 때는 변정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네. 나나요? 아니면은? 네. 그래요. 그럼 지금 그런데 뭐라 해야 될까? 임상심리 학자라고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임상심리. 그러니까 심리 상담도 하시고 지금은 뭐 교육이나 컨설팅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임상심리학자하고 상담심리학자 어려워요. 사이에서 좀 약간 신경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뭉치려면 그냥 심리학자라고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둘 다 전공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둘 다 전공은 학교가 많지 않아서 약간 마이너인데 그냥 심리학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업에서 직원들 어떤 심리 건강, 정신 건강 문제로 자문을 하고 계시는. 네. 뭐 이 정도로 소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당 조금 비싸신 상담 컨설턴트. 더 싸요. 개인 상담해서 더 비싼데. 오늘은 무료. 네. 네, 와이스트릿은 무료. 좋네요. 네.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이 많고 기업 관점에서 개인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지영 작가님의 이 이야기, 네. 심리학자 변지영 작가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걸 왜 들어야 하는지 네. 좀 한마디로 축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다. 핸드폰, 디바이스로 모든 걸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시간 정보를 읽고 해독하고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그 정보를 해독하는 데 보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의가 현재의 자극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네.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더 무너져 있고 네. 예전보다 더 일은 힘들고 거의 모든 직종에서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기술 발달은 사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 모든 어떤 그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기술, 핸드폰, 디지털 전부 다 시간을 확보하고 어떤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역설적으로 시간은 더 없죠. 우리가 그러네. 잃어가고 있는 건 저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 특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시간 조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을 조망할 수 있는 여유. 예. 예전에는 제가 이제 9학번인데 네. 그 90년대 끝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체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처럼 디지털로 첨예하게 삶이 막 이렇게 획일화되기 전에는. 아날로그 시절.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미래 꿈도 얘기하고 자기 방향 조정할 때에도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시야가 좀 넓었다고 할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지금 정보를 처리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렇죠. 자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자극이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거의 모든 인지 에너지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의가 매우 좁아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순간의 기분, 순간의 감각, 순간의 판단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미래에 대한 감각이다. 미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네. 시간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뒤에도 나한테 중요할까? 20년 뒤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 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약간 책 제목이 네.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혹은 나를 찾아줘.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 정체성 고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전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디자인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정보를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기분에 너무 많이 좌우되고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잃게 하는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미래를 염두에 두는 사고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미래의 나와의 연결성, 시간을 조망하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자꾸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네. 나 자신의 중심을 그렇죠. 세울 수 있는. 네네. 그게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책에도 보면 미래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가 미래의 편에 서야 한다. 이 말이 좀 너무 어려운데요. 네.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이제 학생들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오늘 내가 하기로 한 것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나한테 일을 떠안기는 거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네네. 예. 이제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거를 저는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10년 뒤, 20년 뒤에 내 모습을 떠올리고 할 수 있으면 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도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하더라. 돈을 쓰는 문제, 그리고 어떤 일을 할까 말까의 문제, 직업을 옮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에도 어떤 즉각적인 판단보다는 내 어떤 미래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어떤 나다움, 어떤 나의 총체적인 의사결정을 좀 수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내가 5년 뒤에도 내가 지금 여기 있을까? 10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에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미래의 내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미래를 좀 지지해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더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미래에 나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네. 지금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좀 즉흥적이거나 미래의 나에게 많이 부담되는 것들을 안 하는 거, 덜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편에 서 있다라는 뜻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가정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나리오? 네, 맞아요. 별로 대응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저도 전 직장에 10년 뒤에 내가 이 회사에서 저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나 싶어서 약간 나온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까르페 디엠. 네네. 현재에 충실하라. 네. 지금 현재를 사랑하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작가님은 왜 자꾸 미래를 구하러 가라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무슨 마음 챙김, 지금 현재를 즐겨라, 현재에 충실해라, 네. 여기 있는 곳에 의식을 다 가져와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몸이 있는 곳이다. 네. 네. 몸이 있는 곳에 이제 마음을 데려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할 때는 양치하는 것에만 의식을 두어라. 이런 것들이 마음 챙김이거든요. 양치질 할 때는 양치질하는 순간에 집중해라. 그렇죠. 원래 양치질하면서 딴 생각 하잖아요. 대부분 출근해서 그렇죠. 뭐 하고 이따 갈 때 뭐 하고 그렇죠. 뭐 해야 되고. 네. 근데 마음 챙김 훈련을 할 때는 양치할 때는 정말 양치의 느낌에만 집중하게 해요. 네.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네. 마음 챙김의 본질은 그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볼 때 되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게 매 순간에 우리가 현재에만 마음 챙김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러 가요. 네. 기차를 타러 가는데 발걸음의 느낌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면 기차 놓쳐요. 네. 방향과 어떤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게 미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지? 나의 의도, 계획, 방향이 사실 다 미래예요. 네. 이거에 대한 염두 없이 현재에만 집중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를 누리고 지금 좋은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이렇게 느끼는 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네. 그건 결코 전부가 될 수 없고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사실 없고 실제로 우리가 계속 미래를 염두에 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폐쇄적으로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 하면 그냥 돈 생각해요. 돈. 네. 돈을 잘 모아두란 얘기야? 성공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네. 오직 성취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시간적 존재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입체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회사에서 좀 부정적인 일이 있더라도 잠깐만 지금 이게 5년 뒤에 나한테 중요한 일인가?
내 어떤 장기적인 삶의 방향에서 이게 정말 크리티컬 이슈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됨으로써 여지가 생겨나요. 좀 더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역량들을 지금 직장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왜 현재의 정보와 어떤 그 정보 과부하와 현재 자극에 판단하고 반응하는 데만 너무 급해서 조급증, 어떤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방향을 놓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와 현재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현재의 마음 챙김도 중요하고 그렇죠. 어떤 방향을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죠. 너무 앞서 나가 있어도 병이 되고 네. 너무 현재에만 머물러 있어도 네. 뭐 성장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주의가 저는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주의의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의의 어텐션, 주의의 유연성. 예. 이 흥미로운 게 어떤 불안, 우울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듣게 되는 정신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뭐 대인관계 문제, 그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제가 멘탈이 무너져요. 네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주의가 매우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가 좁아져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A라는 문제에 되게 민감하면 A와 관련된 만 건드려져도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 있는 상황보다 굉장히 과장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주의가 좁아져 있으면 나를 건드리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너무 연연해 하다 보니까 맥락을 놓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미래와 현재의 어떤 균형이라는 거는 주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전념해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약간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판단이 가능하려면 주의가 유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어떤 시간적 주의의 이동, 즉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이동하는 그 역량은 타인과 나 사이에서 주의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즉 공감이 잘 안 되고 타인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와 과거와 연결해서 조망하는 힘도 약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로 연결하자면은 결국은 주의를 자유롭게 씀으로써 맥락을 읽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전체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과 사실 관련이 있어요. 아하. 과거, 현재, 미래를 사실은 좀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다른 사람의 입장도 돼보고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주의 유연성. 근데 그게 유연하지 못한 사람이 이른바 유리 멘탈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집이나 아집에 빠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마음 챙김 여기서부터 주의 유연성까지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지는 것들이네요. 한 군데 머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보다 힘이 세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미래로 가기가 뭔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기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우선 첫 번째, 뭐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좋은 거 주면 사람들 훨씬 좋아하고 2년 뒤에 줄게요 하면 안 믿어요. 그리고 당장의 것. 네, 뭐 경제 쪽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되게 현재 받는 보상을 극대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네, 물론 이것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의사결정이 대부분은 현재 보상을 선호해요.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뭐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의 내 취향, 현재의 내 판단을 더 믿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기본적인 경향성에 어떤 디지털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은 현재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현재에 어떤 집착하는 현재의 반응에 더 많이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힘을 좀 키우려면은 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의 나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사실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면 돈 문제, 어떤 체중 관리, 건강 문제, 어떤 일이나 학업에 있어서 어떤 성취 같은 건 좀 장기적인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유리해요.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평상시 사고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왜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다. 미래 나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지금의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느끼게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지 훈련의 방법들을 책에 이제 담고 있어요. 그 인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일종의 훈련이죠. 예, 자기 스스로 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그런 인지 훈련이 필요한 거는 어떤 분들한테 더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멘탈이 약하거나 현재 깨지기 십상인.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책이 특별히 이제 멘탈이 어떻게 뭐 특성화된 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나 저는 뭐 학생이든 직장이든 누구나 다 자기한테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는데 특히 자기한테 좀 취약한 부분,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좀 효과적이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인지 훈련이라고 하면 되게 좀 부담스러운 언어로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이 다 습관이잖아요. 내가 많이 하는 생각이 가지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약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돈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인지적 역량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특정한 생각을 반복해서 해요. 그 틀 안에서. 네. 그게 그 사람의 거의 운명을 만들죠. 근데 그걸 깨려면 내 패턴 중에 어떤 것이 좀 부족하고 어떤 것이 좀 과한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인지훈련이라고 표현해요. 생각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러려면 내 패턴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죠. 사실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발전할 여지가 있는 그렇죠. 건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어떤 생각이 머무는지조차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뭐 습관이 운명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환상, 실현, 이론.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론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배우신 분답게. 아무래도 이론을 근거로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좋아요. 근데 환상, 실현이라는 거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현해 나가는 그 방법인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워낙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꿈을 환상하고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꿈하고 환상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환상은 구체적인 방법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꿈 혹은 계획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꿈,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은 현실화된 가능성들을 자기가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환상은 이게 판타지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혹은 주변에 그걸 해낸 사람도 없는데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게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상 실현 이론은 우선 첫 번째 그게 환상인지 너의 목표인지를 구분하라. 여기서 시작이 돼요. 환상하고 목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가. 혹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게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상 실현 이론에는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그 곱씹기라는 게 아니 탐닉 먼저 소개하는 게 낫겠네요. 탐닉, 곱씹기, 심리대조 세 가지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탐닉이라는 거는 내가 다가가는 방법도 모르고 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만 막연히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환상. 막연한 성공에 대한 꿈, 막연히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다, 혹은 막연히 어디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식의. 그걸 탐닉이라고. 그럼 이제 그런 상상만 하면서 시간을 이제 많이 허비하게 되거든요. 공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그렇게 환상을 자꾸 공상하고 머물러 있으면 뇌는 이미 그 맛을 본 거예요. 거의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그 근처에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거나 노력을 해서 뭔가 그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목표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멀리 앞서가 버린 거예요? 생각만. 없이. 그러면 오히려 현실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환상으로 즐거움을 이렇게 완화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현실 유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고 반면 곱씹기는 지금 내 처지만 비관하는 거예요. 잠깐 환상으로 갔다가 내가 언제 그걸 해. 말도 안 돼. 지금 내 초라한 현실을 봐.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없는 것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네. 그 이유를 이제 과거에서 보통 사람들은 찾죠. 네. 내가 그때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이 대학을 가가지고 그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전공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잘못 와 있고 그때 잘못 결정해가지고 이 회사에 왔고 그러면서 계속 비관하면서 제자리를 맴도는 거. 이거 역시 현실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의도죠. 예. 계속 후회하고 비관하면서 곱씹고 앉아있는 것. 그래서 탐닉하고 곱씹기는 사실 정신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뭐 성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심리학자들은 심리대조라는 방법을 제안을 해요. 심리대조. 네, 심리대조.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뭐 영어를 아마 네. 옮겨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멘탈 콘트라스트인데. 네, 더 어려워. 그렇죠. 우리 사진에서도 보면 네. 흑백이 분명한 거를 이제 콘트라스트, 명암이 분명한 걸 대조. 콘트라스트가 높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조. 네 목표와 지금 현재의 지점의 대조를 극명하게 스스로 시뮬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에 저 회사에 가고 싶어요. 네. 특정 기업을 되게 꿈꾸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자기 스스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한 5년 뒤에 내가 이직을 한다면은 저 회사에 가 있는 모습을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려서 딱 두 개를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 대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있잖아요. 그 네. 갭을 메울 방법을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쪽 기업에 가기 위한 방법을 내가 알아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중에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 2, 3번이니까 1, 2, 3번에 집중해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준비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심리 대조를 활용을 해서 현재 내 지점과 내가 목표하는 내가 꿈꾸는 것을 계속 거의 같은 비중으로 떠올려야 사람이 부담을 덜 갖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허황된 목표를 사람들이 안 세우게 되거든요. 사실 허황된 건 목표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환상인데 허황된 환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게 그 사이의 단계를 내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허황된 거는 단계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건 내 목표가 아니고 그냥 환상이구나. 그러면 이제 환상은 내려놓고 실제적인 목표를 잡도록 하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을 현실화하게 하는데 훨씬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대조 방법을 심리학자들은 권하고 있죠. 혹시 그 MBTI 보면 네.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을 J라고 하고 네네. 그 반대를 P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상상해보고 현실적인 방법을 계산해보는 것. 심리대조. 네. 이것도 그러면 약간 선천적인 것도 좀 반영이 될까요? 그 사람의 이게 J냐 P냐에 따라서?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선천적인 경향에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네네네. 보통 이제 전체를 조망하고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능한 분들이 네. 이런 것을 좀 더 쉽게 학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 계획표 엄청 잘 짜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오타니 막 네. 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은 네.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고 치밀한 분들일수록 거기에 경직돼서 유연하게 변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타니가 유연해 보이진 않더라. 네. 그리고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실제로 성취하고 만족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그게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분들일수록 저는 실제로 성취를 그만큼 하느냐. 네. 네,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별개라고 생각해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움으로써 거기서 자기 만족을 해버리면 그 이후로 나가는데 동력을 잃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획을 너무 치밀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다. 그때그때 변화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인지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유연하려면 방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게 확실한 정체성,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고집, 어떤 경직성, 이게 또 치밀한 계획, 이게 또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극단적인 거거든요. 예. 사실 치밀한 계획보다는 나한테 중요한 방향,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은 뭐 매우 치밀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지난 경험을 돌아보면서 나는 좀 자유로운 걸 선호하니까 뭐 소득이 높은 것보다는 시간적인 좀 자유를 허용하는 일이 더 맞더라라든가 나는 좀 장기적인 성취가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거는 좀 맞지 않더라라든가 이런 식의 자기의 어떤 경향성,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죠. 방향을 잡고 인지를 유연하게 쓰는 데에는.
그것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걸 테고요. 알아야죠. 예. 그렇죠. 내가 시간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시간은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 제 얘기입니다. 자, 또 책에 보면 네. 원하는 걸 어떻게 구할지 네. 어떻게 해낼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 네. 뭐 사실 요즘에 뭐 거의 챗 GPT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해야 하는지는 검색으로 알아낼 수가 없다. 네. 훨씬 더 그 왜가 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와 어떻게는 둘 다 중요한데요. 네. 제가 왜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는 아무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는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네. 네, 거기 성공한 분, 주변의 친구, 뭐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이 직업을 왜 가져야 됩니까? 제가 이 자격증을 왜 따야 하죠? 네, 제가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냥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제가 궁금했죠.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저도 아까처럼 성적? 뭐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저한테 되게 정말 저는 많은 걸 얘기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들 하는 걸 다 따라했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 남들 하는 걸 하지 않으면 밀려난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제 소외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소외에 대한 공포가 유독 큰 사회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남들 하라는 거 다 했고 좋은 걸 다 따라해서 아 저렇게 하면 반장이 되는구나 해서 반장이 할 법한 거에서 반장이 됐고 저렇게 하면 회장이 되겠구나 해서 회장을 했고 저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구나 해서 공부를 했고 저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하는구나 해서 친구들이 좋아했고 네. 두루두루 다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꽤 잘 살아온 인생인데. 잘 살아왔어요. 네, 지금도 괜찮은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이 됐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유리한 것만 내가 다 따라하고 살아서 어느 게 내 거고 어느 게 내 게 아닌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뭐 이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 정체성이 없어요. 어느 게 내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달리다가 그거조차 없죠. 넘어지면 비로소 나한테 뭐가 없었나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조차도 피상적인 고민에 머물면 내가 그때 대학을 거기를 안 가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대인관계가 허술해서 그래. 네트워크, 인맥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상적인 이유로 대충 무마하고 또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분은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나다운 삶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하고 싶은데 네. 과연 나다운 게 뭘까 해서 띵 온 거죠.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질문을 되게 오랫동안 곱씹어 봤어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이 만약 사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불리하다 하는 거를 자기가 감수하고 했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남들이 다 오른쪽으로 하는데 나 혼자 왼쪽에 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유리하지 않고 쓸모가 없는 것들을 할 때 이유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명분을 생기면서 나다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은 실패를 하잖아요. 네. 실패를 하면서 실패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다움이 만들어져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후에라도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나를 설명해야 되니까. 네. 나를 납득시키고 내가 나한테서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여지가 있어야 아이덴티티가 생겨나요. 네. 근데 이 사회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모든 거를 또 양적으로 성장, 점수로 맞추고 보여주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죠.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정체성이만 있다면 어떤 삶을 살 것 같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좀 나다운 삶을 살겠죠. 나답다는 게 어떤 지점에서 느껴질 것 같냐. 그럼 좀 자유롭다는 느낌,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 이걸 내가 했다는 느낌, 내가 선택해서 했다는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난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고 사회에 던져져서 사회의 어떤 룰, 문화에서 적응하는 데에만 30년을 쓰면서 살아왔다. 이게 저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고민을 저한테 보여준 어떤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분들은 많을 텐데 물론 이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의 특성,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좀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성에 대한 회복이다. 시간성을 회복하는 것. 과거의 의미를 잘 이렇게 현재에 잘 되새기고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연관되어서 확장이 될까. 결국 이제 사람이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 이걸 했는데 정말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이 근처엔 가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잖아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현재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떤 기대와 맞아떨어지고 맞아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 염두에 두면 생각을 하지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의 의미 내가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야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조망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네. 시간성 회복. 네. 인간성 회복이 아니라 시간성. 저는 인간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갑자기 또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아요. 어려운데 인간이 어떻게 시간이에요? 이거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뭐 불교 선종에서 깨달은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깊이 들어갑니다. 네, 인간은 곧 시간인 게 우리가 시간을 갖는다, 시간을 소유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을 낭비했다처럼 시간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은 사실은 굉장히 근대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여를 시간 단위로 받잖아요. 시급. 예. 네, 거기서 시작된 발상이에요. 시간을 자원으로 보고 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일을 5시간 걸려서 해야 될 일을 20시간 걸려서 하면 시간을 낭비한 거고 내가 돈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해요. 저 그 생각 엄청 많이 하는데. 네. 이게 근대 이후에 생겨난 거지 원래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그런 발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시간인 이유는 일단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죠.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네. 네. 누구나 한계가 있고, 네. 누구나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몸은 현재에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현재라고는 하지만 실시간 미래를 예측하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 경험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만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넘나들면서 현재에 행동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게 과연 그럼 시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이걸 확장해서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에는 5살짜리 아이도 있고 네. 이미 80살이 된 노인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존재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고 내가 노인을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되면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망을 하고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회가 매우 이제 공격적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 이기적인 행동을 아낌없이 하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주의가 좁아져서 그렇다. 네, 물론 100% 디지털 어떤 시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인 이제 종합적인 결과인데 이제 이거를 뭐 되돌릴 수는 없으니 완화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관계에 놓여 있는 게 인간이고 시간이 곧 인간이기 때문에 매우 유한한 존재이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있고 나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주의와 관련이 있고 주의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다 보면 내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자기 조절 능력도 좋아져서 대인관계도 원활해진다. 이런 것들 사실 인간성의 회복이고 시간성의 회복이다. 그게 결국은 같은 말이다. 네. 그러면 시간성을 회복하려면 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넘나들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네. 인간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과거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도 상상을 좀 해보고 네. 그때의 나의 그림도 그려보고 네. 계속 그게 지금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책에 담겨 있긴 한데요. 네. 우선
현재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현재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에 매몰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순간순간 자극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광고 때문에 내 생각의 흐름에 이제 끊기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또 새로운 링크가 나를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내가 차라리 이메일을 확인하러 왔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에 매몰돼 있는 거거든요. 매 순간에 자극에 반응하는데 여념이 없다. 근데 이걸 일단 저는 시간 제한을 두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제한이요? 네. 우리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하려면 나를 현재에 매몰되지 않게 하려면 일단 디지털에 접속하고 어떤 디바이스를 쓰는 시간을 제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시간을 좀 제한해서 나한테 여지를 만들어주고 입체적이고 조망하는 그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뭐 생각도 좀 해보고 책도 보고 일기도 쓰고 산책도 좀 하고 내 본래 갖고 있는 주의의 유연성.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주의가 굉장히 유연해요. 왜냐하면은 살아남았잖아요. 진화적으로 살아남은 동물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삶은 변화거든요. 그러면 주의도 자연스럽게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디지털 자극이 주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비인간적인 현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주의는 매우 유연하다. 본래 갖고 있는 유연함을 회복하는 거지 없는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연함을 회복하려면 내가 매 순간의 자극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빨리 답을 줘야 된다는 조급증,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어떤 거기서 난 불안,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죠. 그렇죠.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둬서 어떤 그런 디지털 자극에서 쉬는 시간, 물러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저는 직장인들이 매일 그렇게 디지털에 매여 있지 않아도 충분히 그 역량 이상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자기 조절의 능력이 더 좋아져서 성취를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는 일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대표님, 부장님, 전 변지영 작가님이 디지털 디바이스 쓰는 시간을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책 좀 보고 올게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고 사회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기업을 운영한다면 몇 시 이후에는 카톡 금지. 몇 시 이후에는 저는 심지어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네트워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들어오면 이제 주의를 주는 방향으로 반대죠. 저는 이제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인사 자문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뭐 일주일에 7일 24시간 계속 업무로 머리가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 효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기 매우 어려워요.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하던 방식을 빨리 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인지적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주의 집중, 인지적 에너지를 쓰는 역량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일수록 저는 수요일 오후 당신은 회사 근처에 접근 못함. 이렇게 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일을 쉬지 못한다. 강제적으로도. 자발적으로 못 쉬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그런 걸 도와주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주말만큼은 좀 이제 시간을 확보해서 저는 그래서 쉼도 정말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해야 된다. 지금 현대인들은 쉬지 못해요.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알알이 틈틈이 뭔가 계속 쌓아놓고 있거든요. 저도 어서 주워 듣기로는 현대인들이 더 많이 피곤한 이유가 퇴근하고 나서도 뭔가 일을 계속 생각을 하고 주말에도 뭘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피곤한 거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제 쉬지 못한다는. 그래서 끊어내야 된다. 물리적으로 일단 끊어내지 않으면 즉 내 눈앞에 없어야 되고 내가 내 자극을 차단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설계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 배면 알아차림이 높아지다 보면 지금 내가 그 문제를 또 생각하고 있네. 이건 내일 아침 8시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다른 것에 몰두하기로 하자. 지금 이제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회복하고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하자. 이제 이런 식의 온오프가 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온오프. 네, 온오프 전 아주 강조해요. 본인만의 스위치. 네. 사실 그냥 딱 1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자리에 내려놓고 그렇죠. 산책 가는 거. 그게 왜 이렇게 근데 이거 어려워요? 현대인한테는요. 어렵죠. 엄청난 뭐 거의 무인도 가는 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돌아와서 보면 알림 한 500개 나와 있고. 네. 이것도 언제 보나. 네. 그거 아까 나가지 말았어야 돼. 네. 그리고 정말 맞아요. 막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비난받거나 비판받는 거,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요. 현대인들이 이 통제 기반, 디지털 사회가 저는 이제 통제 기반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제 기반이 뭐냐면 불편한 거를 빨리 없애거나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강박이 있죠. 네. 그리고 자기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문제의 알람이 엄청 크게 켜져요. 네. 빨리 내가 뭐 피드백을 줘야 되고.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죠. 내가 완전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결격 사유가 엄청 많은 거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은 특정 이슈 3번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3번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난, 비판, 부정적인 코멘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슈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사고하는 법 이런 것 또한 많이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사람들이 워낙에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 불편한 걸 빨리 없애야 되는 시대라서. 기분 나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기분 좀 나빠도 돼요. 기분 좀 나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알람이 좀 꺼져서 늦게 반응한다거나 늦게 대응하면 죄송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하면 된다 그냥. 죄송하면 돼요.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메일 보냈는데 변정 작가님 바로 답장하시던데요. 그때 마침 보고 있었어요. 제가 노트북. 이메일을 보냈는데 카톡이 온 줄 알았어요. 바로 답장이 그렇군요. 와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노트북을 켜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참고로 카톡도 핸드폰을 안 하거든요. 노트북으로만 하고 퇴근하면 노트북을 끄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카톡 밤에 보내서 죄송해요. 안 죄송해도 돼요. 제가 안 보거든요. 제 근무 시간에만 봐요. 진짜 신기해요. 카톡에 99, 999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전 대신 업무 시간에 딱 집중해서 보니까 업무 시간을 딱 시작하면 그때 이제 노트북으로 다 열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닫으면 저는 이제 끝난 거죠. 기능이 그날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온 오프 기능이 있는 거네요. 네. 온 오프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끊어내야 된다.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자리를 지키고. 돌아갈 수도 없고. 네. 경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 하다 말았는데 저기 뭐냐. 온라인에서 누구도 왜라는 답변을 주지 않는다. 본인이 찾아야 된다. 네. 근데 이 왜라는 생각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왜라는 생각은 사실 방향, 의미, 가치,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왜만 많이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런적인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사실 현실을 챙길 수가 없거든요. 조금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그래 사람은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두 관에 들어가는 거네 결국. 공평 안 해. 그럼 이제 뭐 하든 말든 결국 실패니까 안 하겠어. 기승전 죽음이잖아. 돼서 끝. 네. 그럼 더 노력할 것도 없고 책을 왜 봐? 네.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은 왜 먹어?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어떤 삶의 보람, 의미,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전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왜라는 건 내가 가는 방향,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네, 이런 것들인데 네. 실제로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외만으로는 어떤 일을 달성하거나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를 할 때 매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운전하거나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출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되게 많이 차지하죠. 일상에서는. 네. 우리 뇌는 인지적 역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 루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루틴에 지금 집착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편으로 막 망가져가지고 거기서 나를 지키고 싶으니까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루틴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론 루틴만 너무 많아져서 강박적으로 하면 그게 또 다른 증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루틴, 리추얼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습관, 루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은 왜라는 생각이 없어야 할 수 있어요. 아, 자동화니까. 네, 자동화니까. 자동화의 핵심은 생각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동문 열리는데 저게 왜 열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즉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 건강을 위해서 퇴근해서 주 3일 운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깅하기로 하면서 신발을 갈아 신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하기로 했지? 그러면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기승전 죽음인데 무슨 운동이야. 내일 나가자. 네, 내일 나가자.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를 생각하지 않아야 효과적일 때는 즉 자동성을 극대화해야 될 때는 왜를 얘기할 때 어이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생각이 필요한 타임이 아니니 그냥 자동성에 따라가세요. 라고 자신을 설득을 해서 자동성에 그냥 묻어가서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나 어떤 루틴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생각 없이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루틴과 습관으로만 채워놓으면 방향성을 잃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뭘 되게 많이 하는데 힘들어. 삶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이룰 거야? 이런 질문이 올 때가 있죠. 현타 온다고 하죠. 네. 현타가 온다는 거는 의미를 내가 못 찾기 때문이거든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걸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왜를 물어봐야 된다. 왜라는 게 뭐냐? 거창하지 않아요. 저는 왜를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굳이 막 철학, 뭐 이렇게 종교, 영성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왜라는 건 뭐냐? 저는 그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다.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왜는 수평적으로 되게 어렵고 일단은 이제 수직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가치. 나한테는 뭐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어떤 욕구라든가 꿈을 조금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한 의사결정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좋든 나쁘든이 아니라 그건 개인의 성향이고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항상 가족을 1순위로 놓고 나는 사실은 개인적인 성장이 조금 더 중요하다. 관계에 들어간 에너지나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이런 우선순위를 드러내서 명시화해서 정리를 해서 자기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우선순위가 많으면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순위가 너무 많으면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냥 욕심이죠. 다 1순위. 네. 네.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잘하면 사실은 한 과목만 심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전문가라든가 고도의 성취를 하기는 어렵죠. 내가 뭘 잘하고 싶으면 우선순위가 적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수직적으로 그래서 해야 한다. 네. 네. 그래서 가치가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가? 개인적인 가치. 가치는 어디서 나오나? 과거 경험에서 그때 나는 정말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건 여러 사람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건 이타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건 너무 좋기 때문에 혹은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그건 가치 판단은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개인에 맡기면 되는데 근데 우선순위조차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어떨 때는 매우 돈을 쫓는 의사결정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뜻밖에도 매우 가치를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하다가 어떨 땐 또 사람을 쫓아가다가 일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막 되게 혼란 속에서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거죠. 네. 돌아서서 보면 뭔가 매일 했어. 근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는 어떤 자기 가치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즉 미래의 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매일 오늘만 살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민처럼. 네. 그 제일 무서운 거라면서 오늘만 사는 사람이. 네. 근데 현대인들은 원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저씨가 아니라 내일을 같이 살아야 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야, 수직적으로 가치관을 세워놔야 된다. 이게 사실 그 어떤 뭐 계획을 세워놓다 하더라도 본인의 가치관을 수직적으로 왜라는 질문 중심으로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손해를 좀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뭐 일, 뭐 취미, 막 이런 식으로 해놓더라도. 네, 그래서 손해를 좀 감수하고 왜 내가 이게 이거보다 중요한가? A와 B를 놓고 내가 좀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의사결정에 직면하면
방향은 사라지고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감으로 거의 의사결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에 의사결정을 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저는 평상시에 우선순위 정렬을 많이 해요. 그래야 의사결정을 할 때 후회 없이 일관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좋은 제안이 오더라도 이건 하지 않을 거다. 왜? 이걸 침해하니까. 내 우선순위 2번을 침해하니까. 네, 이걸 지키려면 손해를 봐야 돼. 네, 그럼 그 손해는 감수한다. 이런 식의 약간 밸런스라고 할까? 내적 협상이 필요하죠. 평상시 그런 점검을 해두는 게 우선순위라는 건 손해의 우선순위라고 보셔도 돼요. 이건 손해도 돼. 이건 좀 손해를 보자. 이걸 손해 보더라도 이건 지키자.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것. 네. 그게 곧 손해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고. 이게 자기만의 방법,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의사결정할 때도 편안해진다라는. 혹시 이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항상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뭐 자기 개발 안 해본 거 없는데 근데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 뭘 더 해야 되지? 이제 저는 이걸 플러스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사고. 뭘 더 한다. 항상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뭘 찾아서 더 한다. 이런 사고는 끝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어떤 대상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에선 또 자기를 사랑해야지.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또 좀 과장된 나르시시스틱한 메시지가 또 범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서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나를 건설해 가면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관계를 맥락에 놓고 보고 이제 이런 식의 유연하게 조망하는 사고를 하기 매우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에 되게 매달려서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잘 될 때는 혼란이 없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가 있으면은요. 결과가 안 나와도 레슨이 남아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라는 것은 성공했을 때는 어떤 이런 득이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이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제 이런 가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이 좌절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에 대한 것들을 항상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해놓고 결국 내가 이 짧은 삶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무엇은 나다운 것이고 무엇은 내가 할 것이고 무엇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런 것들을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한테 중요한 가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은 할 것이고 무엇은 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 고민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생각할 여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 삶의 철학이고 주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틈틈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 방향성, 왜가 있는 사람은 번아웃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실패하거나 좌절되어도 다시 거기서 배워나가면서 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칭찬, 격려, 응원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칭찬, 격려로 성장했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달리 보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극복한 것을 크게 생각을 하지 남의 조언, 남의 칭찬 덕분에 오늘날 저가 있었어요. 몰라요. 말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 경험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변화를 꾀한 것에 의미를 많이 둬요. 칭찬을 받은 것보다 극복한 경험.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르게 실행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너무 종합해서 팁을 많이 주다 보니까 직접 경험을 줄이고 즉 리스크를 줄이고 뭔가 이렇게 정리되고 확실한 행동만 하려고 하죠. 이렇게만 하세요. 이런 거. 저는 그것들이 직접 경험을 그렇게 써야지. 직접 경험을 줄이고 오히려 실수할 수 있는 기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이 불안을 높이고 우리 삶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은 원래 실패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요령과 팁을 빨리 구하려고 한다. 저한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독자분들 연락 오면 저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요령과 팁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번 책 몇 부 나갔나요? 네. 어떻게 하면 책 많이 팔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저는 얘기하죠. 그거는 자기가 망해봐야 되는데 예. 망하고 상처 입고 실패해봐야 되는데 제가 실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하겠다고들 하시죠. 네. 직접 경험의 어떤 힘? 네. 이건 어떤 요령과 팁, 노하우를 얻어서 단축해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현대인의 불안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도 있어요. 회사에서도 시간적 압박을 굉장히 이제 가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전부 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청난 로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 삶,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위축시키고 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닌가. 삶은 사실 거기에 들어있고 개인적인 가치도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아까 돌아가서 정체성이 이제 없다 고민했던 분들은 가만 보면 실패를 안 해본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만 가본 거죠. 아,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실패라는 거, 실수라는 거를 해봐야 이게 정말 이게 나다운 선택이구나. 네. 혹은 나답지 않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쓸모없는 거, 불리한 것도 좀 해봐야 이게 내가 왜 했지? 이게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크고 작은 실수들을 너무 금기시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당장 길에 나가서 실패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떤 이제 밸런스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효율, 성과, 성공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이게 다 계량된 이게 점수화된 성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질적인 차이, 개인적인 삶의 질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그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를 사회문화적으로 좀 많이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 좀 알아차림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극복하는 것, 스스로 왜라는 질문 찾아내는 것, 그리고 스스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강조를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사회적으로도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밸런스를 찾을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미래의 저를 구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손 이게 자기 손이야? 그런 건 미래의 자기랑. 네. 대답이 늦은 거 보니까 출판사에서 그린 거네. 네, 맞습니다. 네. 해서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오늘 심리학자인 변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